필로스 하면 사랑하다, 소피아 하면 지혜. 이게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대부분 지혜 하면은 또다시 진리와 또 연결이 되고, 즉 진리를 사랑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문제는 뭐가 진리인가? 진리를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 법의 정신이라고 할까? 혹은 옳음이라고 할까? 혹은 뭐 정의라고 할까? 뭐 정답이라고 할까? 등등. 그런데 재미나게도 비극이라는 이 작품을 철학적으로 다루게 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즉 비극에서는 옳은 게 그것 자체가 비극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면은 삶 속에는 하나의 옳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독재 사회예요. 닫힌 사회가 되는 거고. 즉 현상은 삶은 다양해야 건강한 사회예요. 의견은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의 의견이 옳다라고 규정이 된다면은 그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즉 비극 작가가 된다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이런 상황을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에 희생되는 인물을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철학자가 비극에 다가설 때 야스퍼스의 시각을 한번 우리가 쫓아가 보자 이거예요. 야스퍼스는 비극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무엇을 주시하는지, 저도 야스퍼스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도대체 무슨 글이 이렇게 떠도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야스퍼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니체를 뭐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둥 뭐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니체가 생각한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나도 니체를 좋아하지만 니체의 시각을 어떤 정답, 어떤 틀로 간주해버리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야스퍼스의 시각은 틀린 것이 되고 뭔가 부족한 것이 되고 뭔가 결여된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야스퍼스 그도 그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그가 본 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성적 존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뭐 스파르타의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 해서 그것을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야스퍼스의 생각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이성적 논리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죠. 야스퍼스 공부할 땐 야스퍼스의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야스퍼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고. 지금 현재 야스퍼스는 비극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스퍼스의 시각을 공부하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뭐 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야스퍼스에 붕덩 빠져보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뭘까? 뭘 보고 있을까? 그는 삶 속에서 갈등, 번역은 알력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갈등을 보았어요. 우리 사회도
우리 역사도 예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일파 문제도 제대로 토론도 못했고 철학적으로도 다뤄보지도 못했고 또 빨갱이 문제 오늘날까지도 누군가 빨갱이 하면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서 혼란스럽기만 하고 누가 잘못인지 판단이 서기가 애매하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나치라는 문제 해결 오늘날까지 복잡해요. 나치에게 빌붙었던 사람들 제대로 처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이 전후에는 또다시 대학가를 주름잡는 우리 민족으로 하면은 친일파들이 다시 친미 성향을 보이면서 우리 역사를 주도해가는 것처럼 뭔가 꼬이고 꼬여 있어요. 지금 풀지 못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알아도 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민족적 슬픔 그런 시각으로 야스퍼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체험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논리 시험 공부하듯이 외워서 딱딱 정답 내리면 되는데 우리가 시도하는 거는 한번 체험해보자. 그가 하는 말에서. 첫 번째 인용문 천천히 읽어볼게요. 2줄밖에 안 돼요. 알력을 일으키는 여러 힘들. 자, 힘들이 문제. 사회에는 삶은 항상 역동적이라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민족 정신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이 힘들이 다양하다라는 이 인식 여기가 첫 출발점이에요. 야스퍼스의 첫 출발점. 뭔가가 달라.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였던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에 빌붙어갖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인생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이데거가 물론 편지로 야스퍼스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희 집 못 가는 거는 너희 집에 유대인이라는 여자가 부인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 이런 편지로 미안함을, 수치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스퍼스는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버렸어요. 또 전후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했던 이 정말 처참한 현실. 이 다양함 속에서 당하는 수모. 나도 인간인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야스퍼스. 그의 눈에는 알력, 갈등, 투쟁. 정말 처절한 이런 인간의 삶의 현장.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알력을 일으키는 여러 힘들이 저마다 진실된 경우에 그 말도 천천히 읽어봅시다. 저마다 예를 들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 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마다 옳대요. 저마다 진실이래요. 저마다 누구는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데모를 해요. 옳다고. 자기는 옳다고. 한 100년 정도 흘러가면 우리 민족은 이 오늘날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에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고 민족의 정신을 가르치는 그 성스러운 교실에 일본의 국기를 달아놓고 그 아래에서 우리 민족의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때 세월이 흐른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옳다라는 말은 하지 못해요. 뭔가가 잘못되어 버린 거지.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거나 토론하거나 논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시끄러우니까 입 닥쳐 하고 딱 덮어버린 그 상황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저마다 옳다고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비극이고 이 비극은 논쟁이 돼야 돼. 상처 건드려서 좀 더 부풀려서 터트려야 돼. 고름은 빼야 되니까. 고름을 안 빼면 그 살 속에서 남아갖고 마치 혹처럼 이렇게 남게 되니까 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좀 토론 좀 하자. 자, 저마다 진실된 경우에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에 의해서 비극성은 성립한다. 비극은 바로 이런 데서 있어요. 서로가 옳대요. 그런데 그 서로가 옳은 게 논리가 맞아야 돼요. 각각의 입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가 옳아야 돼. 서로가. 1 더하기 1은 2다가 정답이고 한 사람은 2 더하기 2는 4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2라는 정답과 4라는 정답이 맞부딪힐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의 분열. 분열, 알력과 같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삶의 현장 다양하고 분열이고 여기 알력 다 이런 게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인간 사는 모습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웃고 대화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현장들 우리 자주 목격하잖아요. 전부 다 하하 오호 하고 술 마시고 놀고는 있지만 누구는 상처받고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서 대화 오가는 거 보면 누구는 상처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게 인간 사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성의 이야기고 논리의 문제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수백만 원 빚도 갚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문제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허투루 다루면 안 돼요. 비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비극의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눈알을 뽑아버릴 수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분열 또는 진실성의 불일치. 아까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정답이 있고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정답이 있는데 이 둘 다 맞는 정답인데 어느 하나의 정답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박 터지는 정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진실성의 불일치는 비극적 지식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예술작품을 만들 때 이런 갈등을 정말 치열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삼각관계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모든 각 중에서 삼각보다 더 예리한 각은 없어요. 세 사람이 저마다 입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가장 간단한 관계. 세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비극의 이야기를. 비극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도 혹은 여러 번 말했지만 비극은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이러한 감정, 불쌍, 동정, 동정심, 연민, 라틴어로 엘레오스.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생기도록 패배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비극에서의 패배자는 현상으로서는 패배일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돼. 그래야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생기지. 만약에
정말 당연하게 져야 할 사람이 진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싸다 싸. 저지를 하더니 저런 꼴 당하네. 하지만 비극의 패배자는, 비극의 주인공은 달라야 돼. 상황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향해 가는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이길 것만 같았는데, 될 것만 같았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덫을 놓아야 하고, 정말 기발한 정신에, 또 다른 정신이 맞부딪히는 그 번개가 튀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비극적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인용문의를 볼게요. 그러므로 비극에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밑줄 쳐놔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뭐가 진짜야?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 저도 수필 쓸 때 저의 숙제는 뭐냐 하면은 재미난 이야기 쓰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수필로서의 글의 가치는 재미없으면 읽어주지도 않을 거고, 나도 나중에 그런 글 써놓고 다시 읽으려면 이게 내 글이야 할 거란 말이야.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해도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비극에서는 재미를 어떻게 일으켜내야 하냐 하면 눈물을 짜내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 하면서 가슴을 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함을 느껴야 돼. 답답함. 레타르다치온이라는 단어. 레타르데레 해서 꽉 막힘이란 뜻이. 꽉 막힘. 이것을 잘 만들어내야 카타스트로페를 거쳐서 카타르시스로 넘어간 이 쾌감을 느끼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막힘의 현상이 없으면 비극적 효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도 탈출구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거는 비극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못하니까 그놈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비극의 주인공은 어리석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실한가 하는 물음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서 누가 옳은가, 정의는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는가, 진실된 것은 승리하는가 하는 물음이 중요하다. 활동하는 모든 것에 진리가 여실히 나타나고,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삼각관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삼각계 이 세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대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의 지도가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떤 대목에서 어떤 언어, 어떤 말에 의해서 이제 맞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활동하는 모든 것의 진리가 여실히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진실이 제약을 받으며 그에 따라 전체에서 부정이 드러나는 것이 비극의 과정이다. 저는 이런 대목을 한자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비극할 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안일비자 밑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 즉, 이게 아닌데 라는 상황.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아닌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비극적 상황이. 비극 작가는 이게 아닌데 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대가예요. 천재예요. 이게 아닌데. 그전에는 그것이 당연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인식이 아닌데라는 그 인식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나의 숨을 막히게 하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이쪽 들어가 볼게요. 이쪽. 지식, 이제 오늘 문학 작품을 또 두 개를 배우게 될 텐데, 하나는 에디푸스고 또 하나는 햄릿. 에디푸스. 아리스토텔레스도 335년에 시학을 쓰면서 가장 영리한 작가로 소포클레스를 언급했고,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서도 오이디푸스를 최고라고 인정했어요. 오이디푸스 429년에서 415년 사이에 그 언젠가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431년에 시작해서 404년에 끝나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아테네인들은 전쟁 중에 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시대 감정이 읽혀져야 돼요.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내 손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근데 잠시 극장에 가서 전쟁을 그만두고 잠시 극장에 가서 한번 영화를 본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군복을 입고 있고 총칼 지금 언제 적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작품을 다 경험하면서 아유 이게 아닌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전쟁에서의 살인은 내가 옳다라는 마음에 의해서 오히려 애국심과 충성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극장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관객이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예요. 왕이 누구냐 하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휘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신탁을 들어요. 너는 네가 낳는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왕은 자기 아들을 버리겠죠. 발을 꽁꽁 묶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갔다 해서 발이 썩어 들어간 그런 인물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해요. 푸스가 발이에요. 발이 썩은 놈이. 오이디푸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고 또 그걸 또 이야기를 듣고 알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신탁에 의해서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네. 어떤 저항이 생기겠죠. 그렇게 안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신탁은 네가 엄마랑 결혼한다. 근친상간을 벌릴 거야. 이런 짓도 나 하기 싫어.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외부로 스핑크스를 만나요. 스핑크스 이 인물을 공부할 때 정말 재미나요. 스핑크스는 수수께끼의 제왕이에요. 수수께끼의 묘미는 알쏭달쏭해야 돼. 시험 문제하고는 달라요. 시험 문제는 정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그런데 스핑크스의 문제는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수수께끼 낼게 혹은 수수께끼 한번 내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의 활동은 뭐냐 하면 알쏭달쏭해야 돼. 이 스핑크스는 인간한테 사람한테 수수께끼를 내요. 스핑크스가 뭘 물어봤는지는 많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스핑크스의 질문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개한테 했을까요? 사자한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질문을 인간한테 했어요.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 여기에 정말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요. 문제의 답이 인간인 이 질문을 인간에게 했다. 그리고 스핑크스는 어떤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냐 하면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로 형성되어 있어요. 즉, 정답이 인간인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은 죽어도 싸다라는 어떤 지식이 근본에 깔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저의 어떤 해석이고, 자, 이 에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났어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라는 나라를 이제 스핑크스로부터 해방시켰어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왕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진실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요. 이 나라에는 죄인이 있어서 이 나라에 흉년이 든다. 그럼 죄인이 누굴까? 죄를 추구, 죄. 도대체 죄인이 있다면, 이 죄인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렵다면, 이 죄인을 찾아서 내가 처단하리라. 인간이 질문에 들어가요. 즉, 에디푸스는 지금 생각의 달인이에요. 수수께끼를 추궁할 수 있는 생각의 달인이에요. 예를 들어 법정이라면 변호사나 검사들이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울 수 있는 어떤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는 에디푸스예요. 그런 정신의 대가가 죄를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성의 행위는 바깥으로 향하는데 계속 바깥으로 향해요. 1+1은 2, 2+2는 4, 정답은 뭐지? 이거는 왜 그래? 해는 왜 떠? 어둠은 왜 일어나? 빛의 현상은 뭐야? 하면서 계속 밖으로만 이성은 활동하지만 결국에는 이성의 활동은 나라는 자신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추궁하고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이성의 결과물은 결국은 그 화살은 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에디푸스는 알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알고자 하는 그 지식욕 때문에 희생되는 비극적 인물이에요. 우리는 알고자 하는 이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지식에 대한 욕망, 지식욕, 이것 때문에 우리는 풀려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굴레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디푸스의 생각은 정말 치열하단 말이에요. 대충 생각하고 놓아주지 않아요.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지. 다시 읽을게. 에디푸스는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유형이다. 그는 수수께끼 풀이의 명수로 스핑크스를 굴복시킨 탁월한 사고 능력의 소유자다. 그 결과 그는 테베의 지배자가 된다. 그는 어떠한 기만도 용납하지 않으며 무의식증에 저지른 끔찍한 악행도 백일하에 드러내는 사람이다. 정말 독한 사람이죠.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짓도 다 밝혀내는 사람.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잠시 멈춰서. 파멸의 원인. 파멸. 알아서 문제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트로이 전쟁에
목마를 끌어들이면 이 나라 망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라오코온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라오코온이라는 아버지가 가운데 서고 그 말을 했더니 바다 뱀이 올라와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휩싸고 죽이는 그 조각상이 바티칸 거기 박물관 가면 그 바깥에 있는 그 정원에 이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조각상은.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생각했어요. 뭐를 생각했냐 하면은 진실을 말했잖아요. 라오코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말했던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 그게 비극적인 거예요. 아야 하고 여기에 뱀이 여기 옆구리를 칵 깨무는 그 찰나에 아빠가 입을 하고 벌리고 있는데 그 입 표정이나 입의 크기나 입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나 그걸 관찰했을 때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아요. 비명을 지른다면 인간이 여기에 핏줄에서 하고 뭔가 어떤 육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비명을 지르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파서 하고 있지. 그러면 아빠는 왜 비명을 안 질렀을까? 아마도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해석이지만 아마도 자식들도 이제 죽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이 뱀의 이빨이 내 옆구리를 물고 있을 뿐이지만 아빠로서 아들들에게 미리 겁을 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참는 거지. 인고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비극적 상황이에요. 파멸.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스스로가 파괴. 우리는 이성적 존재인데 이 이성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이성적 존재가 파멸.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파멸. 이게 소포클레스의 아이디어예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비극작가로서. 그는 자신의 지적 탐구가 축복이기도 하고 재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 축복과 재난 둘 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거 축복이 우리는 이성적 존재 데카르트니 칸트니 헤겔이 전부 다 이성 철학을 펼쳤어요.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소포클레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의 전유물로서 그렇게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책이 있다면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 그거 읽고 나서 제 짝 친구한테 또 편지도 착 썼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야, 그 편지 읽으면서 내가 울었다라는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슬퍼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은 불가능하고. 젊은 베르테르 할 때 베르테르가 뭐냐면 베르터 하면은 베르트 하면은 가치. 거기다가 터, er 더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자. 더 가치 있는 자가 슬퍼요. 더 가치 있는 자가 젊은이에요. 젊은 베르테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취직하고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젊은이가 포기하고 있어요. 이건 비극적 상황이에요. 그는 자신의 지적 탐구가 축복이기도 하고 재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진리를 갈구하기 때문에 축복도 재난도 포착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 해석이 또 잔뜩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